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뒤 처음으로 JTBC가 특집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 초까진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새로 뽑을 대통령에게 무엇을 가장 바라는지 물어봤는데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경제 회복을 꼽았습니다. 진영을 떠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하나같이 절감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상호관세 후폭풍으로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졌고 오늘 우리 증시도 5%대 폭락을 했습니다. 블랙 먼데이가 돼버린 경제 상황부터 전해드리고 JTBC 특집 여론조사 결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2,400선이 무너진 채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12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종일 낙폭을 키우다 결국 5.57% 급락한 2,328.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23년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2조 원어치를 던졌는데 외국인 순매도가 2조 원을 넘긴 건 3년 8개월 만입니다. 코스닥 역시 5.25%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는 9일로 다가온 상호관세는 농담이 아니라는 미국 상무부 발표가 전 세계 증시 폭락의 방아쇠가 됐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S&P 500 지수가 6% 가까이 내리며 9.11 테러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추락한 데 이어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7%대, 중국과 대만은 각각 7%와 9%대, 홍콩 증시는 13% 넘게 폭락했습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중화권 증시도 크게 흔들린 겁니다. 1930년대보다 높은 관세율이 사실 매겨진 거니까 대공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새로운 금융 위기 같은 어떤 심각한 경기 충격으로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공포감이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33.7원 급등하며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발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분간 세계 경기 침체 우려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논리나 이론으로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미국이 구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글로벌 경제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있다가 없어진다기보다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달 경제 동향을 내고 미국 관세 인상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미국 증시가 우리 돈 1경 가까이 사라지고 관세가 미국인을 해치고 있다는 반발도 거세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꿈쩍도 안 합니다. 주말 내내 골프를 치고 돌아와선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평소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백악관 앞길에 벽이 생겼습니다. 백악관을 막아선 경찰은 시위대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내내 백악관을 비우고 플로리다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해지면서 경호는 삼엄해졌고 백악관을 비롯해 워싱턴 곳곳에는 이렇게 높은 철장이 설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비운 사이 뉴욕 증시는 이틀 만에 10% 넘게 폭락했고 시민 60만 명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을 떼라는 구호를 외치며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버티라는 소셜미디어 글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골프 산매경에 빠졌다는 비판에는 오히려 조롱하듯 드라이버 샷을 날리는 동영상을 올려 대응했습니다. 시민들은 귀를 닫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노했습니다. It will affect tourism, it'll affect the economy, it'll affect, trade relations. It's just, it's an absolute, it makes no sense. Like it's just going to hurt everybody involved. 특히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노출된 서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게 표출됐습니다. But the tariff may be one of the top things. The tariff because he's putting taxes on stuff that's affecting us as the consumer. It's not helping us, it's hurting us. 트럼프 대통령은 셀프 골프 휴가를 마치고 일요일 늦게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터져나오는 우려에도 그는 관세를 고집했습니다.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 year we lose with China, and
Unless we solve that problem, I'm not going to make a deal. 주식시장 폭락에 대해선 때로는 약을 먹어야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틀간 뉴욕 증시의 시가총액은 6조 6천억 달러 줄었습니다. 한화로 9,645조 원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 10년간 벌어들이겠다고 공언했던 6조 달러를 이미 크게 넘어선 금액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이런 트럼프의 관세 폭격은 부메랑이 돼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걸로 보입니다. 해외에 공장을 둔 미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부터 중국에 공장이 있어 아이폰 원가가 훌쩍 오르게 됐는데 계속해서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은 전 세계 사람이. 애플 홈페이지에 걸린 이 문구처럼 아이폰은 세계 곳곳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이폰 화면은 삼성과 LG가,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은 대만 TSMC에서, 후면 카메라와 배터리는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생산됩니다. 이 핵심 부품이 중국에 모여 완제품으로 조립되는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54%를 적용하면 550달러 수준이던 부품 원가가 847달러로 치솟게 됩니다. 현재 아이폰 16 프로 기준 1,099달러, 우리 돈 161만 원인 판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애플이 미국의 아이폰 생산 공장을 새로 지을 수도 없습니다. To build a factory, it takes 4 to 5 years in the U.S. We don't even have the infrastructure and the employer base to actually build factories here when it comes to tech fabs and others. 트럼프 일기 때처럼 아이폰만 따로 떼내 관세 면제를 받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이키와 랄프로렌, 룰루레몬 등 다른 미국 기업들도 상호 관세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생산 공장이 있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모두 높은 관세율이 책정됐습니다. 미국 내 가격 인상 조짐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게임사 닌텐도는 스위치2 사전 예약 일정을 미루기로 했는데 관세 영향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호 관세가 예고대로 발효할 경우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전히 전화통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가 이루어졌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이 후순위로 밀려난 거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무에 복귀한 지 15일이 된 오늘까지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는 직접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와 총리실 등은 협의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무진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응답은 여전히 없는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취임 때마다 한국의 탄핵 정국을 맞이했는데 앞서 2017년엔 취임 10일 만인 1월 30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습니다. 3월에도 북한 미사일 문제로 추가 통화했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인 4월엔 미중 정상회담, 사드 문제 논의를 위해 세 번째로 통화했습니다. 올해 취임 후 한국과 통화를 하지 않고 있는 건 미국 정부의 중요도에서 현재 한국이 후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일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지금 차원입니다. 이제 트럼프는 자신의 어떤 전략적 혹은 국가 이익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자신의 시간과 이 역량을 할애할 것이고요. 또 정상 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조기 대선 이후에나 우리 정부와 통화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 이번 주 내 정상통화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지금부터는 JTBC 특집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새 대통령을 뽑을 조기 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60일간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질 텐데
현재 여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먼저 가상 3자 대결 결과부터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상 3자 대결에서 45에서 47% 지지율을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지켰습니다. 2위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었는데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이 대표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포함한 가상 3자 대결에서 이 대표와의 격차가 가장 적은 후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 이 대표 45%, 홍 시장 24%로 21%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이 밖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격차는 23%포인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격차는 29%포인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대결에서도 24%포인트까지 벌어졌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전체적으로 7에서 9%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표 선거법 20무죄에 이어 윤 전 대통령 파면 정국이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 표심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JTBC가 처음으로 실시한 가상 3자 대결에선 김문수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겨뤘을 때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23%로 5%포인트 낮게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 성향 응답자의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 8%포인트, 10%포인트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현상을 보이는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높은 결집도를 보이고 있는 건 홍 시장이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답한 응답자들 중 64%가 홍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약 2달 전과 비교해보면 8%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투표했던 응답자의 89%는 이 대표를 지지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했던 응답자는 지지가 갈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상 3자 대결에서 윤 후보에 투표했던 유권자들 중 약 50%가 각각 김문수 장관,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선택하겠다고 한 비율은 37%였고 이준석 의원도 약 11에서 15%를 기록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어느 한 명이 뚜렷한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은 만큼 이 의원이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JTBC는 범보수 진보 진영에서 각각 누가 대선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후보로 꼽히는 인물만 10명이 넘는 보수 진영에선 김문수 장관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진보 진영에선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40%를 넘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계엄, 탄핵 이런 국면을 거치면서 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 자신이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 요구를 거부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아직 출마 결심도 밝히지 않았지만 범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꼽혔습니다. 다만 지지도는 탄핵 심판이 진행되며 보수층이 한창 결집했던 지난 2월 14일부터 15일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한 14%를 기록했습니다. 김 장관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11%와 10%, 그 뒤를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전 의원, 이준석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 중 국민의힘 지지자들 답변만 살펴보면 김 장관을 꼽은 건 37%, 유 전 의원은 2%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홍 시장이 18%, 한 전 대표가 14%, 오 시장이 13%를 기록하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선택이 크게 달라 경선 과정에서 경선 룰을 놓고 신경전이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범진보 진영에선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지율이 43%로 2위인 이낙연 전 총리와 30%포인트 넘는 큰 차이를 보인 겁니다. 이어 김부겸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우원식 국회의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로 한정하면 이 대표는 83%에 달하는 반면 나머지는 3% 이하에 그쳤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경선 흥행도 필요한데 너무 이 대표에게만 시선이 쏠리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저희 JTBC가 실시한 특집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유정화 기자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주말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일단 정당 지지율은 2달 전 저희가 했던 조사와는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보시면요. 더불어민주당이 40%, 그리고 국민의힘이 31%였습니다. 9%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겁니다. 지난 2월에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36%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던 것과는 대비가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떨어지면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가상 3자 대결 결과도 전해드렸는데 그와는 별개로 후보별로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도 했다고요? 네,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요. 대선 주자들 중에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33%로 1위였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12%로 범보수 주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로 나타났고요.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호감도 조사에서도요. 네. 이재명 대표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김 장관이었고 홍 시장과 한 전 대표가 9%로 같았습니다.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동시에 높은 건 이 둘 다 일종의 인지도 조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호감도, 비호감도 모두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를 보면 앞으로 대선 구도가 어떻게 흐를지도 전망할 수 있겠죠? 네,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표의 강세 속에서 다른 후보들이 그 기세를 저지하기 위한 그런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주자들은 일제히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주요 대선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표 발언 비판을 묶은 이재명 망언집을 발간을 하기도 했었죠. 오늘은 아예 대선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입니다. 네, 다만 이런 전략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메시지가 많았었는데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주목도를 높여서 중량감을 오히려 키우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 입장에서는요. 본인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 극복이 과제로 꼽힙니다. 네. 본인의 이 지지층을 넘어서 중도층 등으로 지지층을 좀 확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앞서 이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언급한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대표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전체보다는 중도층에서 호감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좀 더 높아지고요. 네. 비호감도는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 확장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김 장관과는 좀 추이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가장 큰 적은 이재명이고 이 대표가 스스로를 넘어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정화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고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조항을 제대로 지키는 대통령. 국민들에게 모두 솔직할 수 있는,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족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죠. 소통이 잘 되는 대통령이 돼서 소통이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집값 안정화를 할 수 있는 대통령. 소상공인이랑 서민들의 삶을 더 생각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하고요.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통령이 좋죠. 유튜브보다는 책을 좀 더 많이 읽는 대통령,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고 이제 미래를 보는 선택을 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또 한 번의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유권자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다양합니다. 저희 JTBC는 차기 대통령이 이것만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뭔지도 물어봤습니다. 1위는 단연 경제였는데 자세한 내용 유한울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6월 3일 뽑힐 21대 대통령은 별도의 대통령직 인수기간 없이 곧바로 직무에 들어갑니다. 이 차기 대통령에게 유권자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과제, 바로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차기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걸 순서대로 2개 선택해달라고 한 결과인데요. 이 경제 회복을 1위로 꼽은 응답자만 40%, 2위로 답한 사람까지 더하면 전체의 63%에 달했습니다. 이 경제 걱정엔 이념 성향이나 지지 정당 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이 본인을 진보, 중도, 보수라고 답한 사람들 모두 가릴 것 없이 각각 60% 넘게 이 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한 혹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답한 겁니다.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나눠서 봐도요, 64%와 67%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경제회복 다음으로 많이 택한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이 검찰개혁과 사회통합이었습니다. 이 압도적 1위였던 경제회복과 달리 각각 2, 3위로 뽑힌 두 과제의 차이는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념 성향별로 또 지지정당별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인을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놓고 보면 검찰개혁은 48%, 사회통합은 1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 중 16%만이 검찰개혁을 꼽았고요. 사회통합은 24%가 택했습니다. 중도층 응답자 중에는 이 5%포인트 차이로 검찰개혁이라고 답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이런 차이가 더 도드라집니다. 이 검찰개혁을 택한 민주당 지지층은 52%,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 9%에 불과했고요. 반대로 사회통합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1%, 민주당 지지층에서 15%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전체 응답자들이 뽑은 차기 대통령 최우선 해결 과제로는 외교 정상화와 저출산 대책 강화, 지역 격차 해소 등이 있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개헌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생각인지도 살펴봤습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정치권, 특히 보수 진영에선 개헌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까지 온 배경을 현재 권력 구조의 문제에서 찾았던 겁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통해서 그 대통령을 견제하겠다는 명분하에 어떻게 보면 이 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건 민주당 비명계에서도 개헌을 얘기하는 주자들이 있습니다. 임기를 2년 단축에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개헌 시 선호하는 권력 구조를 물었습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5%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대통령 임기를 연속해 2번, 최대 8년까지 지낼 수 있는 제도로 책임 정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 다음으로 현행 제도인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차지했고 의원 내각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성향별로 나눠서 살펴보니 중도층에선 53%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5년 단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에 비해 25%포인트나 높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4년 중임제와 5년 단임제를 비슷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4년 중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 16%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한편 개헌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도 12%에 달했습니다. JTBC 최윤수입니다. 다만 개헌이 현실화하려면 거쳐야 할 단계들이 많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제 공식적으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나섰는데 지지율이 가장 높은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오늘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 사태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진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했습니다. 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들고 국민투표법을 바꿔
6월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제안에 적극 찬성한다며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 권한에 대한 고민도 개헌안에 담자고 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거나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문제 등은 곧바로 개헌이 가능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급하게 논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국민의힘에는 개헌 주장에 앞서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출당시키라고도 했습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내부 소수파 비명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우 의장의 제안에 찬성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이라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개헌은 민주당 내 경선 또 대선 본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때리기의 소재로도 쓰일 전망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파면 나흘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사과하거나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만 내놓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계엄에 대해 사과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닷새 만에 말을 바꿔 반국가 세력과 싸우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후 메시지는 거리로 나온 강경 지지층을 향하는 식으로 점점 그 대상이 좁혀졌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런 선동에 호응한 지지자들은 그간 단식과 삭발 농성을 벌이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야 고민할 가치가 있냐 각하를 해라 각하를 소수 의견으로 남는 는 역사 앞에 사형당합니다. 강성 지지 세력을 핀셋 겨냥해 결집력을 끌어올린 건데 파면 이후 메시지 역시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탄핵 당일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와 감사할 뜻을 전한 데 이어 어제는 지지단체인 국민변호인단만을 콕 집어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탄핵 반대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거라고 추켜 세우는 부분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읽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선고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에 달한 걸로 나타나 윤 전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르면 모레 9일에 관저에서 나온 뒤에 서초동 사저에 임시로 머물면서 경기도의 새 사저를 찾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저 경호부장 자리를 이른바 김건희 라인 인사에게 맡기려다 내부 반발에 무산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는 9일 서초동 사저로 옮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잠시만 머물 예정이어서 경호 시설 등도 제대로 꾸리지 않을 거라며 경기도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 이후 이삿짐 꾸리기가 본격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삿짐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취임 이후 대통령실 예산으로 구매한 것들이라 사저로 가져나갈 짐이 많지는 않다고 귀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 충성파로 꼽히는 경호처장 직무대행 김성훈 차장이 김신 가족부장을 윤 전 대통령 사저 경호부장으로 밀어붙이려다 내부 반발에 부딪힌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 부장은 전직 대통령 경호부장을 맡기에는 급수가 낮은 데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김 차장이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김 부장을 승진시켜 사저해까지 보내려고 최종 후보에 올렸다가 다른 간부들의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자신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상황이지만 김 차장의 경호처 장악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내란 혐의뿐 아니라 다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고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도 함께 수사했지만 죄명에 포함하진 못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가 아닌 혐의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된 윤 전 대통령은 남은 내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결정문에 피청구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토방위의 의무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이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적었습니다. 군과 경찰의 국회 및 선관위 투입과 주요 인사체포 시도 의혹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관계자들 역시 내란죄와 함께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에 첫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차장이 주요 공범자인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사항을 함구하면서 꼬리 자르기 시도를 한다고 봤습니다. 다른 혐의가 남아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 조사는 물론 재구속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 필요성을 통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탄핵 심판을 이유로 조율이 어렵다고 미뤘는데 이젠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전담 수사팀은 지난달 초 김건희 여사 측에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검찰이 연락한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검찰에 탄핵 심판이 있어 조율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 탄핵 심판과 별개로 3월 중순 전 출석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 부탁을 받아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또 명 씨에게 대선 당시 미공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지난해 총선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무혐의 결론 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재수사할지 검토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이 많고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 만큼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헌재 파면 결정이 나왔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들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JTBC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내란 특검 또 명태균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특검 수사 필요성을 물어봤습니다. 필요하다가 70%, 불필요하다가 27%였습니다. 이 중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58%였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7%였습니다. 오는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들 중 내란 특검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63%로 더 높았습니다. 특정 정당 지지층이 아닌 본인을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의 경우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78%,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은 20%로 전체 응답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 씨 공천 개입 및 여론조작 의혹 사건 관련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명태균 특검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가 73%, 불필요하다가 22%였습니다. 이 중 매우 필요하다가 59%,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14%로 역시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적극 투표자 중에선 64%가 매우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는 내란죄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음성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탄핵 인용과 별개로 수사를 통해 여러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풀이됩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당시 1억 원이 전달된 현장에 있었고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이름을 봤다고 검찰에 밝힌 사람이 바로 이천수 씨이기 때문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남부지검 건진법사 수사팀은 축구선수 이천수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2018년 1월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재식 씨 등이 건진법사 법당에 찾아와 자유한국당 공천을 청탁할 때 이 씨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법당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정 씨 등이 공천을 청탁하자 건진법사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전 씨 휴대전화 화면에 윤한홍 이름을 분명히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건진법사 바로 옆자리에 앉아 두 사람의 통화 내용도 다 들렸다며 법당에서의 자리 배치도 손으로 그려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이 좋다며 수화기 너머에 사람이 했던 말도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제가 기억력이 좋다며 윤 의원이 당 여론조사에서 2위인데 어떻게 해서 1위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함께 들은 예비후보 측도 흡족해한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예비후보 측도 검찰 조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천수 씨는 뒷돈이 전달된 과정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정 씨 측이 보자기에 싼 돈을 법당에 올려놨고 액수는 1억 원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보자기에 싼 현금 1억 원을 종이봉투에 담아 법당 불상 앞에 놓았다는 예비후보 측 진술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천수 씨는 또 건진법사가 1억 원에 대해 저기로 가야 되는 돈이라며 내가 갖는 돈이 아니라고 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JTBC에 당시 건진법사와 공천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며 나와는 상관없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공천을 대가로 받았던 문제 1억 원은 공천이 실패하면서 돈을 주었던 예비 후보자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돈이 오고 간 계좌 내역 등을 살펴봤더니 이 1억 원 가운데 일부를 윤한홍 의원실 보좌관이 돌려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 2018년 무속인 건진법사의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청탁한 예비 후보자 정재식 씨. 뒷돈 1억 원을 건넸지만 4월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자 정 씨는 당시 현금을 건진법사에 직접 전달한 측근에게 이런 건 성사 안 되면 되돌아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후보자 측근은 고소하겠다고 항의했고 건진법사는 5천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정 씨와 건진법사 사이 다리를 놓아준 사업가 이모 씨도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천만 원이 돌아오지 않자 정 씨 측근은 다시 사업가 이 씨에게 항의했습니다. 전성배나 윤한홍한테 청구서를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나머지 돈 3천만 원은 윤한홍 의원 보좌관인 한모 씨가 돌려준 거로 확인됐습니다. 한 씨는 이듬해 3월 정 씨 측근에게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명의 계좌에서 보낸 거로 확인됐습니다. 한 씨는 6개월 후 나머지 2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렇게 총 3천만 원을 보낸 직후 한 씨는 보내드렸습니다.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JTBC에 모르는 일이라며 한 보좌관에게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돈을 되돌려준 문자 메시지, 계좌 내역, 진술 등이 모두 남아있지만 한 보좌관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돈이 뭔지 모르겠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 측은 한 보좌관에게 받은 돈은 건진법사에게 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마약을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마약 정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 의원의 며느리도 정밀 검사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대한 마약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에 대한 모발, 소변 등 감정 결과 대마 복용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골목길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화단 흙을 파헤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도망친 이 씨를 53일 만에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경찰은 이 씨 모발 등을 국과수로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결국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있던 이 의원의 며느리에 대해서도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이 씨에게 액상 대마를 판매하려 한 공급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 씨 등에게 마약이 유통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16살 청소년들이 명의를 도용해 빌린 렌터카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무시하며 난폭 운전을 벌였는데 반성은커녕 재미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신호도 무시하고 역주행으로 내달립니다. 마주오던 차량을 아슬아슬 피해 방향을 틉니다. 넘어질 듯 휘청이면서도 더 빠르게 달립니다. 중앙선을 넘는 것은 기본이고 신호는 지킬 생각도 없습니다. 경찰 추격을 따돌리려 우회전을 하는 척하다 돌려 달아납니다. 바퀴가 뜰 정도로 과속 방지턱을 넘어 달아나더니 신호 대기 중이던 차에 가로막힙니다. 경찰이 차에서 내려 뛰어가 운전석 문을 엽니다. 운전석에서 앳된 남성이 내리고 차에서 3명이 더 내립니다. 운전자는 면허를 딸 수 없는 16살 청소년이었습니다. 아찔한 추격은 2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차량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빌린 렌터카였습니다. 삼촌 내 운전면허증을 몰래 찍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까지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 직원은 반납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자 위치 추적 장치로 직접 찾으러 나갔습니다. 이게 본인이 운전자 맞냐고 그랬더니 막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하면서 따라갔던 거죠. 10대들은 운전이 재밌어 보여서 했다며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뭐 죄송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알겠어요. 내렸으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범행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무언가를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경찰은 운전한 16살 청소년 등 2명을 검찰로 넘겼고 나머지 2명도 조사 중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육아 단축 근무 중인 직원을 대신해서 일을 더하는 동료 직원에게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계 출산율 0.75명. 점점 줄어드는 인구 탓에 정부가 육아기 단축근로나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대신하는 동료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분담 지원금인데 취재 결과 지급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단축 업무 지원은 910명, 총 3억 2천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초 배정된 예산에서 13%가량만 쓴 겁니다. 올해 역시 2달간 지원금은 4억 2천여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업종별 편차가 컸습니다. 건설업이나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한 경우도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보통 육아휴직만 쓰시고 이 제도는 저 진짜 처음 들어가지고. 맞벌이 한다고 애를 그냥 집에다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좋은 제도라고 저는 솔직히. 노동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대체 근로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않도록 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도 쉽지 않습니다. 주체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인데 업무 분담자가 누군지 어떻게 일을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육아기 단축 근로와 휴직 자체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박상국입니다. 서울에도 벚꽃이 피면서 평일인데도 꽃구경 나온 시민들로 곳곳이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또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다시 불면서 남부지방에서는 산불이 점점 커지고 있어 우려가 나옵니다. 이한계 기자입니다. 벚꽃이 만들어낸 분홍빛 터널 아래 시민들은 봄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애들도 이거를 팝콘꽃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걸어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태어나 처음 꽃 구경을 나온 아기들은 마냥 신기해합니다. 꽃이 너무 이쁘게 펴가지고 그냥 걷기만 해도 기분도 같이 활짝 펴지는 기분이에요. 그냥 완벽한 하루 같아요. 서울에선 벚꽃이 평년보다 나흘 정도 빨리 피면서 개나리와 벚꽃이 함께 활짝 피기도 했습니다. 내일 수도권에 비가 예보돼 있지만 5mm 미만이라 꽃잎이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서울 시내 벚꽃은 이번 주 후반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완연한 봄이 찾아왔지만 문제는 산불입니다. 건조한 서풍이 다시 불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람도 다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낮 경남 하동에서 산불이 발생해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예초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초속 최고 15m의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35대, 진화대원 약 40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과 경북 경주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났습니다. 오늘 밤엔 특히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부터 내일 오전까지 지난 경북 산불 당시의 기상 여건과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진화 헬기와 장비를 미리 배치해뒀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믿거나 손절하거나 찐윤의 경우, 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이후에 국민의힘 안에 강성 친윤계 안에서도 좀 서로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대표적인 찐윤이죠. 윤상현 의원, 오늘도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자,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하지 말아라. 다 알아서 할 것이며 시간을 주면 시간을 주는 게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도리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자,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의를 차리면서 왜 국민에 대해서는 예의를 차리지 않느냐 이런 비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주말에도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만났다고 하면서 파면된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관저를 찾았더니 윤 전 대통령 주변에서 신당을 만들으라 이런 제안이 많은데 당사자는 배격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창당설을 부인했지만 바꿔 말하면 얼마든지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네. 자, 결국에 강성 지지층에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때문에 윤 의원이 변호인단도 아닌 현직인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 행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 이른바 메신저 정치, 메시지 정치를 위해서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은 또 정작 당내 다른 사람들에게 자,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하지 마라. 또 이런 일침을 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만나고 안 만나는 게 왜 기사거리가 되냐. 저는 그걸 못 참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당일날부터 만나고 여러 차례 그것도 하고
뭐 하지만은 사실 어제도 뵀습니다만은 그분을 어떤 자기 정치 소재로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네. 대통령이라는 그 존재를 이용해서 자기 정치 가장 앞서서 하는 사람 정작 본인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네요. 근데 또 마침 오늘 경찰이 뭐 전광훈, 전한길 씨, 또 윤상현 의원 내란 선동 혐의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이 수사가 앞으로 진행이 되면 윤상현 의원 입장은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또 반면 같은 찐 윤계로 분류되는 인유한 의원의 입장 변화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만 하더라도 야당에 워낙 시달렸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 심적으로는 좀 이해가 된다. 오히려 야당이 내란을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자, 이런 식으로 물론 계엄이라는 방법론에는 네.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좀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인유한 의원은 뭐 돌비에서도 몇 번 다뤘던 것 같은데 야당이 너그럽게 좀 품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이렇게 야당 탓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성 찐윤의 모습을 보여왔는데 하지만 파면 직후죠. 지난 주말 외신 인터뷰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상당히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His toolbox, he saw this martial law as a method for punishing the opposition. From logically or reasonably speaking, it was a poor decision. It lacked wisdom. And he is paying the consequences for it now. 자, 이 때문에 이른바 찐윤계 안에서도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네. 분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말 없는 스승과 법사. 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네.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무속 논란이죠. 자, 논란이 된 것들만 좀 찾아보더라도 법사라고 불렸던 무속인 건진, 전성배 씨, 또 역술인 천공 씨 등 여러 명이 나왔는데 자, 이들의 탄핵 이후에, 파면 이후의 반응이 어떻는지 상당히 관심이 커졌습니다. 자, 우선 건진 법사, 오늘 그 정치자금법 혐의 재판에 나왔는데 자, 기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 소감을 묻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는 일반인인데 일반인한테 묻지 말아라라고 하면서도 국민이 다 안타까워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하지만 이촌수를 만나고 친윤핵 시민 윤한홍 의원과 전화하는 일반인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죠. 그렇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무속인들 관련 뉴스는 좀 안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렇게 되길 바라야 되겠죠. 네. 하지만 말 나온 김에 또 역술인 천공 씨 지난해 12월 저런 예언을 했었죠. 윤 전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면서 앞으로 3개월이 중요하다 예언했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앞으로 이 3개월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빠르게 봤다면 하늘에서 힘을 모아주는데 이 국민들의 힘만 모아주지 않을 것이야. 세계의 힘을 모아줄 것이야. 하지만 저 예언과 달리 하늘에서 힘을 모아주지도 않았고 네. 또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달려와서 도와주지도 않았죠. 예언이 틀린 셈인데 아직까지 천공 씨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됐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밤낮 없이 소음과 인파에 시달렸던 헌법재판소 일대는 이제야 이전의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집회도 피켓도 구호도 사라진 안국역 일대를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맞은 첫 평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를 가득 메웠던 시위대는 사라졌고 일부 지지자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정문 앞도 텅 비었습니다. 비로소 일상을 되찾은 시민들은 테라스에 앉아 봄날의 햇살을 느끼고 외국인 관광객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폈습니다. 탄핵 반대 시위대가 매일 모여 있던 곳입니다. 항상 무대와 의자들이 설치돼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반대편에도 대형 스피커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통행이 제한됐던 이곳도 지금은 신분 확인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을 점령했던 시위대도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오샤오샤했으니까. 그럼 내 귀가 지금도 멍멍거리네. 왜 평화 시위하는데 방해했냐고. 나라가 이 꼴인데 무슨 교육이 필요해? 학생들도 좀 안심을 하겠어요. 많이 안심하죠. 상인들은 이토록 평범한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막 서로 싸우시고 정말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사이렌 소리나 사람들 이렇게 약간 톤 높게 소리 지르는 것만 들려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차분하게 시작해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이런 게 소소한 행복이구나. 안 그래도 시위 때문에 좀 많이 시끄럽고 했었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 있는 것도 조금 줄어들고 손님들도 매출도 많이 증가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일상으로 잘 돌아갈 것 같아서. 직장인들은 모처럼 걱정 없는 출근길이 행복합니다. 출퇴근길에 좀 지장이 많았는데 오늘부터 좀 정상화가 돼서 정상 출근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밥 먹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만 값진 일상. 헌재 시간은 끝나고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8대0 재판관 전원 일치로 내린 결론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전했습니다. 문 대행의 과거 발언들이 다시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결정을 낭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 대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과거 그가 했던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6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에 대해 언급했던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문 대행은 모두 6억대의 재산을 신고해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들, 그러니까 그 기본 평균 재산이 제가 보니까 한 2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 재산을 보니까 6억 7,545만 원이에요.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 생활하셨는데 너무 가소한 거 아닌가 뭐. 그러자 문 대행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그 평균 재산이 가구당 한 3억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본인 재산은 4억에 조금 못 미친다며 오히려 반성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평생 나눔을 실천해온 독지가 김장하 선생과의 인연도 주목받았습니다. 문 대행은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김 선생이 지급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본인에게 귀인이었던 김 선생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문 대행의 임기는 오는 18일 만료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한남동 관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니라 지지층을 위한 메시지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관저와 서초동 사저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 앞. 거의 매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를 볼 수 있었던 한남초등학교 앞은 한적했습니다. 도로를 막고 매일 진행되던 친윤 집회는 자취를 감췄고 지금은 탄핵에 찬성하는 일부 노래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된 기동대도 확연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위한 관저 외곽 경비는 오히려 탄핵 이전보다 더 삼엄해졌습니다. 탄핵 이후에 좀 바뀐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문도 이렇게 강화되고 혹시 강화된 이유가 따로? 제가 지침이라서요. 예. 계속 그랬던 것처럼 이 오른쪽으로는 관저 방향이기 때문에 촬영할 수가 없고요. 이 정면과 또 왼쪽 도로 방면으로만 촬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태극기를 든 청년 10여 명이 모여들었고 현장 경찰들이 분주해집니다. 이날 관저 앞에 신고된 집회는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이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라며 청년 지지층만을 위한 메시지를 낸 그 시점입니다. 다행히 이 무리는 다른 돌발 행동 없이 1시간가량 머물다 해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대통령 임기 초반 한남동 관저가 준비되기 전까지 거주했던 서초동 아파트. 윤 전 대통령이 일단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란 분석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합니다.
하지만 탄핵 직후 서둘러 사저 보수 공사에 돌입했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당시 도배나 울타리 공사를 위한 차와 작업자가 오가는 장면이 취재진들에게 쉽게 포착됐지만 이번엔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이전부터 이곳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실 움직임은 없고요. 경찰도 아주 간혹 보이긴 하지만 전혀 사저 이동 관련한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들 역시 윤 전 대통령 복귀 여부를 궁금해하는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한테 알려줄 걸 이유도 없고요. 공처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언론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아직 부처가 저희한테 1억 크다고만 얘기 들었지 이게 확정이 아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이곳에 돌아오면 지지자들이 몰려와 불편할 거란 걱정의 시선도. 그래도 아무래도 그쵸. 사건에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영향이 좀 있겠죠, 확실히. 폐쇄적인 아파트 구조상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란 반론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구조상 그 표현 지지자들이 온다고 해도 대규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취재진을 만난 한 주민은 외출도 자유롭지 않을 파면된 대통령이 답답한 아파트 안으로 다시 들어가겠느냐며 제3의 장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도 했습니다. 계엄령 해제 후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하지만 헌재에서 내내 궤변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는 파면이었습니다. 지난 123일간 마음 졸인 국민들 앞에서 그나마 품위 있는 모습을 보일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면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사저로 복귀하는 그 순간 정도일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김연경의 라스트 댄스가 정말 라스트 매치만 남겨뒀습니다. 내일 마지막 챔피언 결정 5차전까지 누가 우승할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됐는데요. 정관장의 끈질긴 배구가 김연경의 마지막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마지막 5세트까지 이어진 승부. 정관장은 7대 10으로 몰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흥국생명의 우승을 점쳤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출신 메가의 손끝이 매섭게 살아났습니다. 한 점을 따라붙게 한 스파이크가 시작점이었습니다. 정관장은 기세를 타며 흥국생명을 몰아붙였고 결국 메가가 10대 10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승부는 정관장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메가의 크고픈 공격이 마침내 승부를 끝냈습니다. 역전 드라마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Terharu aja sih kayak perjuangan kita semuanya gitu sampai bertahan sampai akhir benar-benar kita gak mau kalah jadi kayak aku seneng banget teman-teman bisa berjuang bersama kayak gitu jadi aku kayak terharu. 메가는 15점을 먼저 따내야 하는 5세트에서만 홀로 6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봄 빼고는 은퇴를 예고한 김연경에게로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정관장이 1, 2차전에서 모두 패하면서 김연경에겐 싱거운 라스트 댄스가 될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끝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메가는 오른쪽 무릎 통증을 안고도 3차전 40득점, 4차전 38득점을 쓰며 챔피언 결정전에서 정관장의 반전 스토리를 끌어냈습니다. 두 팀은 내일 다시 인천에서 만납니다. 김연경이 그토록 바라던 우승으로 라스트 댄스를 마무리할지, 메가가 정관장의 역전의 우승길을 열어줄지 전망은 안개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JTBC 정서입니다. 파란 하늘에 아름답게 수놓은 꽃들까지 발길이 닿는 곳마다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로 오늘만큼 따스하겠는데요. 다만 10도가량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한편 일부 영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스모그가 유입되겠고 낮부터는 황사가 밀려오면서 중부와 호남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아침에는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청주 20도, 대구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적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 주말 동안에도 전국에 비구름이 머물겠는데요. 비 소식이 자주 있는 만큼 조금 서둘러서 꽃구경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